저 노숙자가 설마 미나? 비 내리는 법원 앞 횡단보도에서 명성 높은 로펌 대표 한기문은 맞은편의 노숙자를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3년 전 사라진 아내가 삐쩍 마른 몸으로 폐지 카트를 끌고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통장과 이별 편지가 증명했던 배신,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는 확실한 증언. 13년 동안 그는 증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여인이 정말 미나라면 왜 노숙자가 된 걸까요? 법정에서 진실만을 추구해온 변호사가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빗줄기가 서울 서초동 법원 앞 횡단보도를 무겁게 적십니다. 회색 하늘 아래 우산을 든 사람들이 빽빽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무릉덩이를 가르는 소리, 경적,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도심의 소음을 덮어버렸습니다. 한기문은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49의 나이답지 않게 곧은 어깨, 단정한 정장 차림이지만 오늘따라 옷깃이 자꾸 젖어듭니다. 빗물이 구두 끝으로 스며들고 바닥의 회색 무릉덩이가 그의 그림자를 일그러뜨립니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기문은 습관처럼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미팅까지 40분. 여유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바라보는데 인파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카트를 끄는 여인이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젖은 외투, 그리고 얼굴을 가리듯 깊이 눌러쓴 모자. 여인은 카트의 무게에 짓눌린 듯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다가 횡단보도 모퉁이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등엔 갈라진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기문은 무심코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노숙인. 이 도시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목에 감긴 목도리였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짙은 남색 목도리. 여인이 고개를 약간 들어 올렸을 때 목도리 한쪽 끝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 기문의 시선이 그곳에 박혔습니다. 하늘 모양의 자수, 작지만 선명한 손으로 정성껏 수놓은 파란 하늘 문양이 목도리 끝자락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기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고 손에 든 우산 손잡이가 미끄러질 듯 떨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빗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자수, 그 문양,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자수를 기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보세요. 미나가 수줍게 내민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손으로 뜬 남색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하늘 자수가 놓여 있었죠. 하늘이요, 여보. 하늘처럼 넓게 다른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법조인이 되어주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목도리를 그의 목에 직접 둘러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목덜미를 스쳤고 은은한 비누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떴어요. 서투르지만 마음만은 가득 담았어요. 기문은 그 목도리를 정말 아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둘렀고 법정에 설 때마다 그 하늘 자수를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도리는 미나가 사라진 날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목도리가 저 여인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김훈의 눈이 여인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모자 아래 가려진 얼굴, 그러나 턱선이, 코끝이, 입술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빗물이 여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순간 여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 깊고 슬픈 그러나 어딘가 따뜻한 그 눈빛을 김훈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의 눈이었습니다. 여인도 멈칫했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놀람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김훈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미나라는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띠리리리링. 보행 신호음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파가 물결처럼 횡단보도를 메웠습니다. 우산들이, 가방들이, 급한 발걸음들이 김훈과 여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 김훈은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반대편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에 밀렸습니다. 누군가의 어깨가 그의 팔을 쳤고 우산 끝이 그의 등을 스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필사적으로 여인을 찾았지만 이미 그녀는 인파 속으로 휩쓸려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끄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색 목도리가 젖은 거리의 회색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김훈은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발이 땅에 박힌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배신감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워둔 벽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고 여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훈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우두커니 서서 무릉덩이에 일그러진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정장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등골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미나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목도리는, 그 자수는, 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흐릿한 거리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젖은 우산을 다시 펼쳤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김훈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로펌 건물 20층 그의 개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빗방울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책상 위 은색 액자 속 가족 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훈과 미나, 딸 다은이 그리고 아기였던 아들 도율. 네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훈은 그 액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나가 남긴 이별 편지와 그녀의 마지막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서랍이었습니다. 김훈은 서랍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손을 거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서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처럼 넓게 다른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법조인이 되어주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우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법원 앞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 로펌으로 출근했고 회의 일정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피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로펌 대표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린 조짐이었습니다. 김우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았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검은 활자들이 의미 없이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들어가도 될까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로펌의 신입 변호사 김준혁이었습니다. 32살의 패기 넘치는 후배였죠. 들어와요. 김우는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책상 앞에 섰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김 사장 사건 판결문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무죄 선고 나왔습니다. 검찰 측 증거가 모두 기각됐고요. 준혁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에게 무죄 판결은 여전히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훈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의뢰인에게 연락 넣으세요. 네, 대표님. 준혁이 돌아서려다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김훈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그런데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증거가 완벽해 보여도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요. 김 사장님, 처음엔 저도 유죄라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파고들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억울한 사람 한 명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공손히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김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돌아온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순간 지난 사흘밤 내내 되풀이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빗속의 횡단보도, 남색 목도리, 그리고 그 눈빛. 김우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만 믿어온 인생이었습니다. 38년간의 법조 생활 동안 김우는 단 한 번도 증거 없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했고 모든 진술을 교차 검증했으며 의심스러운 부분은 끝까지 파헤쳤습니다. 그것이 그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13년 전 단 한 번 그는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이별 편지, 텅 빈 통장, 그리고 유나의 증언.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렸습니다. 미나를 의심했고 미나를 지웠고 미나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으려 애쓴 척했습니다. 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책상 서랍 속 13년간 열어보지 않은 그 편지가 지금도 거기 있었습니다. 단 한 줄도 다시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미나를 잃은 것이 자신의 잘못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진실을 추구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진실을 회피했습니다. 증거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덮어버렸고 원칙이라는 핑계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우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기문입니다. 대표님,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어떠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유나 씨,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대표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 맞죠?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김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은 꼭 시간 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 13년 전 그를 살린 사람, 자신의 간을 내어준 구원자, 그리고 미나가 사라진 뒤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 하지만 왜일까요? 요즘 들어 유나의 친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배려가 부담스러웠고 관심이 숨막혔습니다. 그게 잘못된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김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서울의 회색 빌딩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미나였을까요? 아니면 착각이었을까요? 그 목도리는 정말 미나가 만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물건이었을까요? 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착시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미나였다면, 만약 그녀가 이 도시 어딘가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13년간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 됩니다. 증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조작이었고, 진실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착각이었으며,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도망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손을 걷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김우는 창가에 서서 빗속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돌아온다. 후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김우는 아직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우는 강남 삼성동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50평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천장의 크리스털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벽면의 미술품들이 세련된 취향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막했습니다. 다은아, 도유라, 아빠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우는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소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저녁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저는 도서관 갔어요. 마이너스 다은. 딸의 글씨였습니다. 단정하고 반듯한 필체였습니다. 김우는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랩으로 싼 접시가 보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김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었지만 의자는 하나만 빼내졌습니다. 윙소리와 함께 음식이 데워지는 동안 김우는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해진 것이 13년 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었죠. 7살이었던 다은이가 아빠를 기다리며 현관 앞을 서성였고 4살이었던 도유리가 아빠 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여보, 오늘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0이 된 딸은 아버지를 피했고 17살 아들은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수석 파트너로서 로펌에서 일하면서도 종종 이 집을 찾아왔지만 진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아무도 앉지 않는 빈자리가 이 집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멈췄습니다. 김우는 접시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한 숟갈만 입에 넣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도율이었습니다. 헐렁한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였습니다. 응, 왔어. 저녁 먹었니? 네, 유나 이모가 사주셨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의무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도율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며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 방에 있을게요. 도율아, 잠깐만. 김훈이 불렀습니다. 아들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때? 그냥 그래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김우는 더 물어야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언제부터인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쉬어. 도율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김우는 차가워진 밥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우는 포크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12년 가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경화 말기.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김우는 36이었습니다. 한창 커리어가 오르던 시기였죠. 로펌의 핵심 변호사로 일하며 곧 파트너로 승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나, 다은,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불일치. 아무도 김훈이 간 이식 공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 변호사님. 고개를 들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당시 34이었던 유나는 같은 로펌의 동료 변호사였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인정받던 인재였죠. 유나 씨, 여긴 왜? 소식 들었어요. 저도 검사 받아볼게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족도 안 되는데. 한 변호사님. 유나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야죠. 다은이랑 도율이가 있잖아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간이 맞대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했습니다. 의사는 드문 경우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 씨, 정말 괜찮으세요? 이건 너무 큰 희생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한 변호사님께 많은 걸 배웠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전날 밤 미나는 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꼭 살아 돌아와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여보, 나는. 미나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훈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 끝에 김훈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유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살았어요. 김훈은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김훈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였습니다. 미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은과 도율도 집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유나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집에 있었어요. 펼쳐진 편지에는 미나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단 3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훈은 편지를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통장도 확인해 보세요. 부인명의 통장이 모두 비어 있어요. 뭐라고요? 1억 2천만 원. 모두 인출됐어요. 수술 전날 밤에요. 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 미나가 대체 왜? 대표님. 유나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카페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야. 미나가 그럴 리 없어.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셔야지요. 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미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편지, 빈 통장, 그리고 증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병실에서 퇴원하는 날까지 미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의 자발적 실종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김훈은 눈을 떴습니다. 식탁 위에 차가운 밥이 보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후로 이 집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다은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자랐고 도율은 엄마의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김훈은 일에 몰두했고 유나는 곁을 지켰습니다. 겉으론 완벽해 보였습니다. 명성 높은 로펌 대표, 성공한 변호사, 훌륭한 아버지.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김훈은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자꾸 횡단보도로 돌아갔습니다. 남색 목도리, 하늘 자수, 그리고 그 눈빛. 만약 정말 미나였다면, 만약 유나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만약 13년 동안 자신이 착각 속에 살았다면, 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증거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지만 김훈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엑셀을 밟았고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네온사인, 가로등,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김우는 목적지 없이 운전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고 이태원 거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종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인 쉼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 차는 저절로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쉼터 앞 골목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어둠 속에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1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몇몇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김우는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쉼터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나가 저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까요? 혹시 정말 저 여인이 미나가 맞을까요? 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마주친 그 눈빛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깊고 슬픈, 그러나 따뜻한 눈빛. 13년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작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칸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사진이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9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봄날 남산타워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환하게 웃는 입가, 그리고 따뜻한 눈빛. 김우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본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에 지치고 고생에 시달린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나였던 건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3년 전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미나의 이별 편지. 미안합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단 3줄짜리 편지. 미나의 필체였습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김우는 그 글씨를 수천 번도 더 봤으니까요. 청첩장을 함께 쓰고 아이들의 이름을 함께 지었던 그 손글씨였습니다. 그리고 통장. 미나 명의의 통장 3개가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수술 전날 밤 한꺼번에 인출되었습니다. 은행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날 유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몇 번 봤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양복 입은 남자였어요. 얼굴을 봤어요? 잘은 못 봤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보통 친구 사이 같지 않았어요. 유나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저도 부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대표님을 두고. 그때 김우는 유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유나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편지, 빈 통장, 목격담. 미나가 배신했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우는 눈을 떴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본 그 눈빛은 배신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김훈이 아는 미나의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슬프고 그리고 무언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망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한데 느낌은 정반대였습니다. 변호사로서 38년을 산 김우는 증거를 신뢰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만 증거는 진실을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거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미나가 돈을 가지고 남자와 떠났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녀는 지금 노숙인이 되어 있을까요? 왜 그 목도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을까요? 김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유나 씨가 거짓말을 했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추측이었습니다. 유나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김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쉼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쉼터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김우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담요가 여러 개 쌓여 있고 간이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기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까요? 김우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3년 동안 쌓아 올린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13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김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쉼터를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였습니다. 옆 차선에 검은색 세단이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었고 익숙한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나도 이 시간에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왜 이 시간에 밖에 나와 있을까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유나의 차가 앞서 나갔습니다. 김훈은 본능적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미행했습니다. 유나는 강남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유나의 차가 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유나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친 걸음걸이였습니다. 김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유나는 왜 이 시간에 오피스텔에 갔을까요? 여기가 그녀의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김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은 명백했지만 현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김우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미나가 날 배신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3년간 닫아두었던 상자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우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은 연보라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훈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훈은 로펌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38년 법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무단으로 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재 소파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찾아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확인해야 할까요? 그냥 있어야 할까요? 한쪽 마음은 외쳤습니다. 가서 확인해. 정말 미나인지 직접 봐. 진실을 알아야 해. 하지만 다른 한쪽은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이미 아문 상처를 왜 다시 열어? 그냥 모르는 게 나아. 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빠, 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 문 앞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펌 안 가세요? 벌써 10시예요. 응, 오늘은 좀 쉬려고. 아빠 어디 아프세요? 다은이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이마에 손등을 대보았습니다. 김우는 딸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아빠 이상해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밤에 나가시고 새벽에 들어오시고 제가 다 알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를 봤다고 그런데 확신할 수 없다고 지금 혼란스럽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아빠. 다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얘기예요? 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엄마가 왜 우릴 떠났는지, 정말 유나 이모 말처럼 다른 남자 때문이었는지. 다은아, 저 7살이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엄마가 매일 밤 우시던 거, 아빠 수술 걱정하시던 거, 그런 엄마가 갑자기 우릴 버리고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다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우는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그럼 찾아봐요. 진실이 뭔지. 다은아, 이제 와서. 아빠, 전 알고 싶어요. 엄마가 정말 우릴 버렸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다은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찾아볼 거예요. 아빠가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딸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김우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찾아볼 거예요. 20밖에 안 된 딸이 혼자 진실을 쫓겠다고 합니다. 위험했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데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우는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다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용감한 척했지만 사실 두려웠습니다. 13년 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재 서랍 열쇠였습니다. 몇 년 전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열쇠였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줄 알고 있는 여분의 열쇠였죠. 다은은 열쇠를 손에 쥐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책장, 큰 책상, 그리고 가죽 소파. 이곳은 아버지의 성역이었습니다.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죠. 다은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하단 서랍. 아버지가 절대 열지 않는 그 서랍이었습니다. 다은은 어릴 적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 서랍만큼은 절대 열지 않을까? 무엇이 들어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서랍을 천천히 당겼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크로스백이었습니다. 가죽이 해지고 끈이 낡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가방이었습니다.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꺼내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자 엄마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오래된 향수 냄새, 섬유유연제 향기. 13년 전에 그 향기였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머리끈 몇 개, 그리고 하늘색 노트 한 권. 다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다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다은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 영국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할 게 분명하다. 그래서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엄마의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또 20만 원을 저축했다. 생활비를 아껴서 조금씩 모으고 있다. 남편은 모른다. 다은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은이가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비를 아끼고 몰래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유나 이모의 말처럼 남자와 도망가기 위해 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남편이 아프다. 간이 안 좋다고 한다. 걱정이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간경화 말기라고 한다. 이식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은 모두 불일치.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을 잃을 수는 없다. 유나 변호사가 검사 결과 맞다고 했다. 기적 같은 일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유나 씨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다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일 남편 수술이다. 유나 변호사가 나를 따로 불렀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유나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다. 내가 줄 수 있는 돈 전부를. 1억 2천. 그녀가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수술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돈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 다른 것 또한.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나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살리기 위해 그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다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슬픔이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를 살리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것입니다. 다은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쫓을 것입니다. 엄마의 결백을 증명할 것입니다. 다은은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틀 후 다은은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앞에 섰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13년 전 아버지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았던 병원이었습니다. 다은은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엄마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록실이 어디 있나요? 기록실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 아버지 수술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2012년에 여기서 간 이식을 받으셨거든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엔 보호자 동의서와 신분증이 필요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기문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2012년 11월 8일 수술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하시려면 환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와야 해요. 제가 딸인데요.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다은은 지하 기록실 앞에 섰습니다. 중년의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2012년 기록은 이 섹션에 있어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높은 서류 캐비닛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에요. 직원이 캐비닛 하나를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기문이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복사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직원이 나가고 다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입원 기록이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검사 결과지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다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기 기증 동의서, 노란색으로 바랜 서류였습니다. 상단에는 생체간 이식 수술 동의서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공여자란에는 오윤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수혜자란에는 한기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 찾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다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수술 보호자 동의 및 책임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위험성, 합병증 가능성, 비용 안내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호자 서명란, 또렷한 글씨로 서민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다은은 그 글씨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어릴 적 받았던 편지들, 생일 카드, 알림장에 적어주시던 메모들, 모두 이 손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서명 옆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부탁드립니다. 제 전부를 드립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그 사랑이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돈을,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닦고 복사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의서를 조심스럽게 복사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파일을 정리하고 기록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에 든 복사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증거가, 유나의 거짓말을 깰 수 있는 증거가. 다은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유나였습니다. 대표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대표님, 저 걱정돼요. 건강 챙기셔야죠. 다은은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유나는 그 옆에 서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은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은아, 왔구나.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교 다녀왔어? 점심은 먹었고? 네. 다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다은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이모 없을 때요.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우는 딸과 유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은아, 무슨... 아빠, 지금 당장이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대표님. 다은아, 나중에 이모한테 얘기해줘. 필요 없어요. 다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우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아, 대체 무슨 일이니? 다은은 가방에서 서류와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일기장부터 펼쳤습니다. 엄마가 쓴 거예요. 수술 당일날. 김우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미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다은이 동의서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병원 기록실에서 가져온 거예요. 보호자 동의서요. 김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미나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 남편의 생명을 부탁드립니다. 제 전부를 드립니다. 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아빠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바친 거예요. 유나 이모가 거짓말한 거예요. 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13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미나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희생자였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아내를 의심하고 증오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찾아야 해요. 엄마를 찾아서 사과해야 해요. 다은아, 나는 아빠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엄마는 혼자였어요. 엄마가 우릴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찾아가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가요. 김우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물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찾자고, 진실을 밝히자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아보자. 엄마를 찾아보자. 다은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일기장과 동의서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자신의 방에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램프 불빛 아래 벽에는 수십 장의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일기장의 주요 문장들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은은 각 메모 사이를 실로 연결하며 타임라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빨간 실이 점들을 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손으로 벽을 짚으며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엄마가 돈을 모은 이유는 유학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아프자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는 수술을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했고 엄마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 다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건넨 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나가 뭔가를 더 했을까요? 아니면 엄마 스스로 떠난 걸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도율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은 재빨리 벽의 메모들을 떼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누나, 뭐해? 도율은 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붙어 있는 사진들, 빨간 실로 연결된 타임라인, 그리고 가운데 엄마라고 크게 적힌 글씨. 이게 뭐야? 도율이 다가왔습니다. 다은은 동생과 벽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도율아, 나중에 설명할게. 엄마 얘기야? 도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응. 도율아, 엄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는 우릴 버렸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은이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율아, 엄마는. 그만해. 도율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은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나, 엄마 얘기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도율아, 진실은 달라. 유나 이모가. 유나 이모 뭐? 도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 이모가 우릴 키워줬어. 아빠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고 우리 학교 행사에도 와줬어. 엄마는 안 그랬잖아. 도율아, 그건 누나는 몰라. 난 엄마 기억도 거의 안 나. 도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살이었어, 누나. 겨우 4살. 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왜 자꾸 엄마 얘기를 꺼내는 거야? 다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기억도 없는 엄마를 그리워하기보다는 곁에 있었던 유나를 믿는 게 더 편했던 것이죠. 도율아, 미안해.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해. 진실이 뭐가 중요해? 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 도율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생을 이해했습니다. 4살 아이에게 엄마는 추상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냄새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실제로 곁에서 돌봐준 유나가 더 현실적이었겠죠.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 했습니다. 13년 전 수술이 끝난 밤, 미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차갑고 발이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았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릎 위에는 남색 목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며 추위에 떨까봐 가져온 목도리였습니다. 한쪽 끝에 하늘 자수가 복도 불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부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불과 5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괜찮으세요? 쉬셔야죠. 괜찮아요.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유나가 미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여기는 좀 답답하네요. 지금요? 밤인데. 금방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도리를 손에 쥐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무슨 얘기세요, 유나 씨? 유나는 미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그 부드러운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인, 돈 더 있죠? 네. 미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디 숨겨둔 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유나 씨 무슨, 정말 그게 전부예요. 제가 13년 동안 모은 돈이 그게 다예요. 거짓말. 유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적금 해지하고 펀드 깨고 비상금까지 털어서 고작 1억 2천? 말이 돼요? 집에 현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없어요. 맹세할게요.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미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노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쳇, 겨우 이것밖에 없었어. 유나 씨, 제발. 이제 남편한테 가게 해주세요. 수술 끝났잖아요. 가긴 어딜 가요? 유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부인, 이제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이 없어져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대표님 곁에, 아이들 곁에. 이해하시죠? 미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지라는 소리요. 미쳤어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태연했습니다. 미친 건 부인이에요. 수술 조건으로 나한테 1억 2천을 줬잖아요. 장기 매매예요, 이거. 불법이죠. 아니에요. 그건 남편을 살리려고. 변명해봐야 소용없어요. 은행 기록 다 남아있어요. 부인이 나한테 거액을 건넨 증거가요. 이게 밝혀지면 부인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유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좋지 않겠죠. 불법으로 수술받은 거니까. 게다가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수술 후 회복에 얼마나 안 좋을지 아세요? 자칫하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미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들만은.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유나가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 미나 앞에 내밀었습니다. 편지 쓰세요. 뭐라고요? 이별 편지요. 대표님한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쓰세요. 싫어요. 그런 건 못 써요. 그럼 지금 당장 경찰 부를까요? 장기 매매 혐의로 부인 고소하고 대표님도 조사받게 하고. 원하세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노트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쓰세요. 미안합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미나의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미나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나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내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대표님이 깨어나면 이 편지를 보여줄 거예요. 부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거라고요. 유나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병원 뒤쪽으로 와. 데려갈 사람 있어. 전화를 끊고 유나가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내 오빠가 올 거예요. 오빠가 당분간 부인을 지켜볼 거예요. 지켜본다니, 그게 무슨 감시죠. 부인이 가족한테 연락하지 못하게요. 가족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게요. 10분 후 검은색 세단이 병원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무표정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진 오빠, 이분이에요. 유나가 주저앉은 미나를 가리켰습니다. 유진은 미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싫어요. 전 안 가요. 일어나라니까요. 유진이 미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미나는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놓아요. 제발 놓아달라고요. 시끄럽게 하면 입 막을 거예요. 유진이 차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미나를 밀어 넣으려는 순간 미나가 손에 쥐고 있던 목도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갈게요. 남편에게 만들어준 목도리였습니다. 유일하게 손에 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목도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유나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가져가요 뭐. 그까진 목도리 하나쯤이야. 유진이 미나를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미나는 뒷좌석에서 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남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보, 작게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가족이, 집이, 인생이 멀어졌습니다. 미나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아이들의 웃음이, 그 모든 것이 이 목도리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번지고 거리가 흐려지고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목도리 끝에 하늘 자수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처럼 넓게 다른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법조인이 되어주세요. 그때 남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을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좁은 지하 단칸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유진이 와서 빵과 물을 건넸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음식을 던져주고 다시 잠갔습니다. 처음 1년은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이, 집이 그리웠습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문은 튼튼했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눈물도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5번째 해 미나는 몸무게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거울이 없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손가락이 뼈만 남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10번째 해가 되자 미나는 말하는 법을 거의 잊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 외에는 입을 열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나와요.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미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햇빛이 너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차 쪽으로 걸어갔고 미나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유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풀어줄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왜요? 미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목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서요. 부인, 거울 봤어요? 꼴이 말이 아니던데. 유나가 룸미러를 돌려 미나를 비췄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삐쩍 마른 얼굴, 푹 꺼진 눈, 주름투성이 피부. 44밖에 안 됐는데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빠져 있었고 남은 머리는 회색빛이었습니다. 저게 저예요? 그러게요. 저 꼴로 대표님이나 아이들이 알아볼 것 같아요?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갈걸요. 유나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가족 찾아가든 경찰 가든 맘대로 해요. 누가 믿을지 모르겠지만요. 불쌍한 노숙인 할머니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하겠죠. 차는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건물도 사람도 거리도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요. 유나가 차를 세웠습니다. 노숙인 쉼터 앞이었습니다. 목도리는 가져가도 돼요. 추억 삼아요. 미나는 10년 동안 품에 안고 있던 남색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목에 둘렀습니다.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나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자유잖아요. 비웃는 말투였습니다.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미나는 쉼터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자유. 하지만 이게 자유일까요? 갈 곳도 돈도 신분도 없는 이 상태가 자유일까요? 미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폐지를 주우며 생활했습니다. 쉼터에서 잠을 잤고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미나는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삼성동 아파트. 13년 전 떠나온 그곳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가 쳐다보았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그냥. 미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미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49의 김훈이었습니다. 13년 전보다 조금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도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다은과 도율이었습니다. 이제 20과 17이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다은은 키가 훌쩍 컸고 도율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유나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장난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다은도 웃었습니다. 도율은 휴대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미나는 벤치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여보, 다은아, 도율아,
하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자리를, 엄마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삐쩍 마른 몸, 더러운 옷, 폐지 카트를 끄는 노숙인. 가족들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아니, 알아본다 해도 받아줄까요? 미나는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미나는 폐지 카트를 끌고 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미나는 가끔 가족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비오는 날 법원 앞에서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오피스텔 욕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풀고 가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47의 얼굴. 여전히 가꾸고 단정했지만 눈가의 잔주름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거울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표면 위로 자신의 얼굴을 따라갔습니다. 입술, 볼, 이마, 그리고 눈가. 13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곁을 지켰습니다. 간을 내어주고 밤낮으로 간호했고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갔고 명절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우는 여전히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유리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왜 아직도 대표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나가 사라진 지 13년. 유나가 그 자리를 완벽히 채웠는데도 김훈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야. 이를 갈았습니다. 미나의 흔적이 아직도 그 집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진들, 물건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다은과 도율이 존재하는 한 김우는 미나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들. 그래, 아이들이 문제야. 유나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아이들만 없으면, 미나의 흔적이 사라지면 김우는 자신만 볼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오빠 유진이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부탁 하나만 들어줘.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들, 없애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사고로 보이게 해줘. 교통사고. 오빠, 10년 전처럼만 도와줘. 그때도 잘했잖아.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미나를 지하방에 가둘 때도 오빠가 도왔습니다. 10년 동안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밤에 해줘. 내가 아이들 외진 곳으로 불러낼게. 유진이 길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단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흥분이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마침내 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나는 도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정한 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율아, 요즘 누나랑 사이 어때? 별로요. 누나가 저한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인 내가 먼저 다가가 봐. 누나 많이 외로울 거야.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중하게 다음 말을 골랐습니다. 오늘 밤에 누나 데리고 나와줄래? 이모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누나가 같이 나올까요? 내가 잘 꼬드겨봐. 그리고 도율아. 유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누나한테는 이모 얘기하지 마. 비밀로 해. 그냥 너랑 단둘이 나가자고 해. 알았지? 네, 이모. 전화를 끊고 유나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은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소주 한 병을 사서 차 안에 앉아 병을 열었습니다. 면목은 목으로 넘겼습니다. 쓴맛이 혀를 태웠습니다. 나머지는 옷에 뿌렸습니다. 셔츠에, 바지에, 차 시트에. 술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블랙박스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무시한 채 유진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유나를 위해서 차는 비를 가르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도율은 누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나 도율이야. 나가자. 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그냥 산책. 우리 요즘 대화도 안 하잖아. 다은은 동생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알았어. 겉옷을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남매는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을 함께 쓰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유나가 나오라고 한 곳, 외진 교차로,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빗소리만 거리를 채웠습니다. 유진은 교차로가 보이는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 유나의 집.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오빠의 문자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입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전화가 올 것입니다. 사고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건 자신과 김은뿐입니다. 이제 정말 내 세상이 될 거야.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창밖으로 천둥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꿈이었습니다. 교차로 근처 다은과 도율은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습니다. 도율아, 여기 어디야? 너무 외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공원 나와. 뭔가 이상해. 다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게도 없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자. 그때 골목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골목을 채우는 순간
미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건물 처마 밑에 숨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녀는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것을 보았고 그 차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다은과 도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0년을 유진에게 감금당하며 그 남자의 눈빛을 셀 수 없이 봐왔기에 미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안 돼. 비명이 목구멍을 찢고 나왔습니다. 감금으로 망가진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 삐쩍 마른 몸이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 서 있는 게 자신의 전부였으니까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단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다은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동생의 팔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차는 이미 속도를 높이고 있었고 전조등이 두 아이를 삼켜버렸습니다. 미나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 마지막 도약을 했습니다.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감쌌고 온몸으로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쿵! 차의 범퍼가 미나의 몸을 강타하는 순간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아니, 이상하게도 선명해졌습니다. 공중으로 떠오르는 자신의 몸이 느껴졌고 빗방울 하나하나가 피부를 스치는 감촉이 느껴졌고 목에 둘렀던 목도리가 풀리며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만들어줬던 그 목도리, 하늘 자수가 놓인 그 목도리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공중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다가왔습니다. 아스팔트가 얼굴을 때렸고 등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입안에서 피 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13년 만에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누나, 도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릴? 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옆에 흩어진 목도리를 더듬었고 다은의 손이 그 천을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이자수. 다은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미나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모양으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은아. 엄마. 엄마야. 엄마 맞지? 다은이 미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3년 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도율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5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미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이들의 손을 느꼈습니다. 다은이 자신의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도율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달려왔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고 몸이 들것 위로 옮겨졌습니다. 다은과 도율이 함께 구급차에 올랐고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동안 미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의식이 멀어졌다가 돌아왔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같은 시각
로펌 서재에서 미나의 일기장을 읽고 있던 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하게 받았습니다. 한기문 씨이십니까? 네. 따님 한다은 씨의 보호자신가요? 네, 그런데요. 지금 따님과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김훈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두 분은 경상이십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지만 간호사의 다음 말이 그를 다시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계셨던 분이 중태이십니다. 따님 말로는 어머님이시라고.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배터리가 튀어나갔지만 김우는 그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미나,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안 돼, 안 돼. 김우는 비틀거리며 차 키를 집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고 주차장까지 뛰어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나 싶었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야 하는 게 고문이었고 앞차가 느리게 가는 게 답답했고 모든 것이 자신을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김우는 차에서 뛰어내려 복도를 달렸습니다. 다은과 도율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은의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도율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다은이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왔고 김우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우릴 구했어요. 차가 우릴 덮치려는데 엄마가 달려와서. 다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김우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 그 두 글자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간절한 기도가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의심했고, 제가 외면했고, 제가 틀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도율은 벤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냄새, 기억나는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한 냄새, 비누 냄새, 그리고 엄마가 안아주실 때 느껴지던 그 느낌. 다 기억나요. 17해 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쏟아져 돌아왔습니다. 4살 때 엄마 품에 안겨 잠들던 기억, 아플 때 엄마가 이마에 손을 얹어주던 기억, 엄마 목소리로 자장가를 들었던 기억. 모두 선명하게 되살아났고 그것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운전자 유진은 음주운전을 주장했지만 다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릴 죽이려고 일부러 온 거예요. 천천히 조준하듯이 왔어요. 경찰이 유진의 차를 조사했고 블랙박스가 제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주머니에서 USB가 나왔고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다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튜브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인공호흡기, 창백한 얼굴. 김우는 유리에 손을 대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의심했고, 증오했고, 외면했는데, 그런데도 당신은, 세 사람은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죄책감과 후회와 간절한 기도 속에서 아무도 잠들지 못한 채 미나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서 포렌식 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김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김운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목소리였지만 지금 듣는 그 음성 속에는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만 없으면 대표님도 나만 볼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망설임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우는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였고 자신이 들어왔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가짜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3년 전처럼 완벽하게 끝낼 거야. 그 한마디가 김운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3년 전에도 지금도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나가 사라진 것도, 자신이 미나를 의심하게 된 것도,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란 것도 모두 유나라는 한 사람의 집요한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김우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속여온 그 얼굴을, 그 거짓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로펌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유나가 웃던 모습, 아이들을 돌보던 모습, 자신을 걱정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진심이 섞여 있었을까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섞여 있었다 해도 그것이 미나를 감금하고 아이들을 죽이려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로펌 건물 20층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는 듯, 유진이 실패했다는 것도 모르는 듯 차분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운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유나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할 김운이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김우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자신이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를 되짚었습니다. 블랙박스가 복구됐습니다. 김운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미소가 얼어붙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창문에 닿았습니다. 대표님, 그건 김훈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왜 미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제 아이들까지? 유나는 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신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전 당신을 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절 보지 않았어요. 지금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감금하고 내 아이들을 없앨 계획을 했다고? 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따위께 사랑입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김훈은 고개를 저으며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고 영장을 제시했고 혐의를 낭독했습니다. 유나는 김훈을 불렀습니다. 대표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다리가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벽에 기대 눈을 감았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의사가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고 김훈은 미나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의 이마에 입 맞추며 김훈은 흐느꼈습니다. 난 증거만 믿고 당신 마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젠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그러니 제발 돌아와요. 제발 눈 떠요. 다은이도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는 항상 우릴 먼저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도유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아보는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모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 기억나요. 엄마가 안아주시던 거, 자장가 불러주시던 거,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거. 다 기억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바로 그 순간 미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도율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가락이 떨렸고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미나의 시야 속으로 세 사람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 딸의 얼굴, 아들의 얼굴. 멀리서만 바라보았던,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던 그 얼굴들이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김우는 미나의 다른 손을 잡았고 다은은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도율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